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 것처럼 시민들은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가 됐죠.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네, 지난 6월에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법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예. 이 전주환처럼 합의해달라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다 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또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나 이 사진과 영상 전송 같은 온라인 스토킹이 추가됐고 또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자, 적어도 법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긴 하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더 큰 범죄로 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먼저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수인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가해자가 지키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10명 중 1명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인천에서 출근길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가해자 역시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예, 큰 문제군요. 이걸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일 때는 이 법원이 구금명령, 즉 잠정조치 4호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건수 가운데 절반 정도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한 게 알려지면 이게 또 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직장 내 스토킹 같은 경우 아무리 집 근처 접근을 금지해도 가해자와 매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 공간 분리 등 이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결론적으로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갈수록 진화하는 이 신종 스토킹 유형을 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SNS 프로필을 상대방 사진으로 한다든가 상대방 이름으로 된 계정을 지속적으로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는 남녀 간의 문제뿐 아니라 이웃 간의 다툼 같은 다양한 보복 행위에 해당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토킹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정의가 폭이 넓지가 않아서 근데 스토킹 행위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좀 완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SNS 스토킹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책이 시급하고요. 하나하나 챙겨보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